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제 독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된 것 같아. 한 석 달만 때우면, 설 지나고 석 달만 때우면 당선이다. 이러면서 또 배단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 표창원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누더 시비도 있었고요, 그림. 그다음에 어제 황교익이라는 맛 칼럼니스트의 문제를 삼아서 모든 대선 후보가 나가서 전문가들한테서 질의받는 그런 토론 아니었습니까? KBS에. 네. 근데 그걸 황교익 씨 문제 때문에 안 나갔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유리한 입장에 올라 있으니까 굳이 예민한 문제를 물을 수 있어요. 뭐 사드라든지 또 어떤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내가 검증에 좀 노출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이 바라볼 때 과연 한국 대중들이 그렇게 쉽게 꼬린 지금 이렇게 시켜줄 건가? 문 후보의 문제는 상대방의 경쟁자가 사실상 없다. 황교안도 확장성의 한계가 있을 거다. 반기문은 이제 처지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추락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누가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또는 해소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너무 아시다시피 절반이 넘는 51.6%로 당선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뒤인 2016년, 지금 현재 2017년 이 지경이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예상했습니까? 물론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적색 신호등을 켠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나 임기는 마칠 것으로, 적어도 임기 정도는 마칠 것으로, 인기가 있고 없고는 떠나서.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 처절하게 긍정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라면 문 전 대표는 그런 방송에서 어떤 선을 긋는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이유가 어떤 뭔가 그 이유라면 나와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사에서도 보면은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9.9%입니다. 30% 선을 돌파하지. 아니 진보 진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의 한 의아스럽네요. 5, 60%는 될 것 같은데 왜지?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바라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진보에서는 아주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도에서는 또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물음표가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중도 외연 확대가 중요하고 정치에 있어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중도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면 저도 그런 선을 긋기보다는 어떤 벽을 치기보다는 나오셔서 마음껏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또 안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지 않은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소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무당층 같은 경우 이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정말 우리 일반 국민 부동층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많이 계시죠.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이들의 불안감은 더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이념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정말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면 저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야 보다 확실한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글쎄요, 어느 대통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혼란, 또 다른 시각에서의 혼돈이 연출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보면요, 우리가 박 대통령의 최태민 문제, 또 그 주변의 정윤회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왔고 3인방이 핵심이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연결이나 전화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저도 대선 전에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가 상당히
그 존재라는 게 있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은 최순실 씨가 이렇게 할 줄은 저도 몰랐고 박 대통령과 싸웠던 당내 경선 후보들이나 야당 후보들도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정윤회 씨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이 놓여 있었죠. 네. 그런데 의외로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 저도 최순실이 1인자라는 이야기는 3인방 찌라시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한 6, 7개월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기업에 있는 사람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에서는 이런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최순실이 기업하고 이런 관계에서 가니까 나왔단 말입니다. 저같이 정보가 좀 밝은 사람도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날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이 대선이 짧은 대신에 국민들의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통령 후보가 네. 자 가족 중에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는 무슨 몽골이라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거나 한 그러면 유사 가족까지 있더라. 최순실이 같이.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다 투명하게 까발려 봐라.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되고 난 뒤에 이런 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도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조사에서도 보면은 대선 후보의 선택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도덕성과 청렴성이 35.8%로 1위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렇고 능력을 많이 봤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주로 봤잖아요. 그래서 BBK 의혹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덕성과 청렴성 다음에 오는 항목이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소통 능력입니다. 이제는 그런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인가를 묻는 국민들에 대해서 손살을 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봐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소명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드 배치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2시간, 3시간을 들여서라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설득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왜 저에게 이런 공격을 합니까? 이것은 아무런 맹목적인 공격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있는 문제를 얼마나 가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심지어 그것이 반대편일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의 기준이 정책적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 붕괴되면 사상 누락입니다. 그거는 선생님 너무 잘 아시죠? 기본인데 네. 그 기본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는 사람 중에 좀 드물다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번에 도덕성, 청렴성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영란법을 만들어 놓고 지도청이 다 이렇게 부패 그게 무슨 소용이 부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식당 가서 김영란 정식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반기문 총장도 뭐 이런저런 본인의 그 어떤 스타일이나 능력, 정책의 미세도 있겠지만은 가족들에게서 문제가 나오고 또 본인에 대한 의혹도 등장하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 초반부터 뜨지 못하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 후보가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 소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좀 행보를 보여야 된다. 이 친노들이 보면요 좀 강하잖아요. 박 대통령이 소통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친노도 국민들과 소통을 잘했다고 집권 시기에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보다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걸 표방을 했지만 친노 정권에서도 또 사고들이 부패 사고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짧게 남았지만은 이 3개월이 굉장히 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나머지 후보들도 좀 정리되는 형국인데요. 오늘 박원순 시장은 기복했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 벽이 너무 높다. 네. 이 이유가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시장 행보가 발판이 될 것이다. 좋은 시정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이 틀로 갈 것이다. 이어질 것이다.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했던 것이 박원순 시장의 아마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탄핵 국면이 있으면서 크게는 두 가지. 중요한 자산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본인에게 오기보다는 오히려 문 전 대표 쪽으로 더 결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결집하고 그리고 핵 사이다급
이 핵사이다급 이 청중 예. 또 이 반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을 가져가 보는 것으로서 본인으로서는 이것을 넘어서기에는 너무 힘들어진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출마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이든 또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될 수 있을까. 주목을 받았다면 매력으로 이어지고 그 매력이 선호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 중반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8개월까지는 박원순 시장이 차세대다 이런 여론이 나왔었거든요. 한때 박원순 시장이 메르스 사태 직후에 그렇습니다. 작년이죠. 네.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에 박원순 시장이 1위로 올랐어서 한동안 달렸잖아요. 네. 그래서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각인될 수 있게끔 나 박원순은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어떤 정치를 바란다 몇 마디로 두 문장으로 또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시정을 했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징표다 업적이다 라는 걸 명료하게 딱딱 연결시켜 줄 수 있었더라면 차세대 지도자로 강력하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분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자기의 지지인 선호로 연결되지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운 결과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이, 서울, 유 여러 가지 뭐 좋은 어떤 시도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감으로 연결되는 데는 조금 미흡했다. 도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다음 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본인이 뭐 이 세력화 시키는데도 조직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서울시장으로 위치를 가지고 노력도 했는데 대중이 보면 이렇게 치밀하고 과학적인 부분보다도 한 방으로 대중의 감성에 다가가는 이명박 전 시장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청계천 문제를 가지고 한 방에 다가갔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은 이 서울역 앞 고가도로를 그 인도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회심의 사업을 했는데도 그것이 대중들한테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처럼 가지 못하고요. 뭔가 이렇게 된 데는 그간에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렇게 타겟층을 겨냥을 제대로 못했든지 안 그러면 이 본인이 그걸 갖다가 자신을 메이킹하는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능하지 못했든지 국민들의 이미지에 조금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대와 하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쭉 지켜보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부각되는 분들을 보면 아주 통일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통일되게 강하게 인식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이러면서 보통 사람이 뭐지? 그럼 보통 우리 다 이제 중산층이 되는 거네? 마이카 시대가 오는 거네? 이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YS 때만 보더라도 아주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근정을 정식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척결, 이미지가 뚜렷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그 업적이 분명히 또 유권자들에게는 전달되는 것이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너무 잘 아시지만 DJ 같은 경우에도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이 이쯤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될 필요가 있겠다. 너무 영남 독식이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좀 탄압받고 핍박받던 그 이미지, 또 5.18이라고 하는 유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보면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좀 통일된 메시지, 어떤 사람인지 잘 다가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과연 어떤 지도자, 어떤 인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민이 왕이 되는, 또 시민 운동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그걸 좀 더 강하게 시민이 더 킹입니다. 영화 더 킹 보셨지 않습니까? 하든지. 그러면 또 좀 서울고가, 물론 좀 폄하하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마을 공동체를 좀 더 다듬든지. 그래서 너무 마을 공동체, 고가, 또 메르스, 또 지하철 사고
강남역 이게 막 뒤섞여 버리면서 사람들에게는 뭔가 통일감, 혼란스러운 또 부분이 있었죠.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분석을 해보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좀 더 잘 했더라면 더 기회가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지금 5년 넘게 했는데 네. 이렇게 된 부분은 본인이 앞으로 대권에 더 추가적인 뜻이 있다면 좀 깊은 고심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네. 오늘 방송 보시면 또 좀 연락이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배종찬 본부장님한테 연락이 가겠죠. 뭐 저한테 네. 오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보면 이재명 시장도 촛불이 지난 이후에 뭘 보여줄 건가 하는데 네. 좀 강한 뭐 이런 정책들 말입니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또 전국토의 토지 가격이 오른 부분에서 토지 가격의 이득을 국민들에게 다 나누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요. 좀 지나친 파퓰리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파퓰리즘이 대중의 전반적인 어떤 이 계층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념을 떠나서 통하는 파퓰리즘이 아니라 특수 계층만을 향한 파퓰리즘처럼 비춰져서 좀 이 외연 확장의 시장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팀과 안정입니다. 국민들은 누구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못하거든요. 소장님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명품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이 개인기는 뛰어났습니다. 단독 드리블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90분을 다 단독 드리블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정말 이 뚜렷한 핵 사이다급 콸콸콸 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또 매력도 가져왔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없네. 저 사람인데. 이랬던 것이죠. 근데 탄핵의 안개가 또 탄핵의 거품이 이렇게 싹 그칠 때는 이제는 대통령 감인가 하고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팀이 있어야 됩니다. 문 전 대표의 차이점이 조직이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 또 당내 기반, 또 중요한 건 안정감이거든요. 안정감이라면은 이재명 시장의 통치 철학은 뭐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컨텐츠는 뭐지? 컨텐츠는 바로 사람과 안정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지속성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청량감 플러스 내용까지 갖췄네. 그러니까 비주얼도 좋고 내용도 좋고 아싸 이렇게 되는 건데 좀 탄핵 국면에는 이 선동적인 청중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또 웅변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우를 하거나 개그를 했으면 대성을 했습니다. 아니, 대성하고는 나오지는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만 지금 안정감, 그런 정책들도 강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가파른 속도로 진행돼야 되긴 합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노 전 대통령이 조금 완급 조절을 잘했더라면 또 이 정책의 강도를 잘 조절했더라면 어떤 정책은 좀 크게 어떤 정책은 굉장히 또 완화되는 정책을 했더라면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도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서 상당히 또 탁월한 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조금 극단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 또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미디어와 너무 지나치게 대결하는 모습 이런 부분보다는 트럼프의 경우도 CNN을 뭐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하다 보면 좋을 건 없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은 좀 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명절 같은 대통령을 원합니다. 넉넉하게 자 떡만두도 하나 먹고 또 이 명태전도 하나 먹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 언더독으로서 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를 꺾어야 대통령이 되는데 네. 문재인 후보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갖다가 제대로 물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야권 내부에서의 대선을 가는데 문재인 대세론을 당 내부에서 물어서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그렇게 가라앉히느냐 그러면 당신은 차기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그 친노 친문의 어떤 이 영향에 좀 기가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 내부에서 치열하게 나를 밟고 대선으로 한번 가보시오. 이래서 둘이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어야 제가 볼 때 그것이 문재인 후보한테도 도움도 되고 또 이재명 시장도 본선에 진짜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네. 안희정 후보가 뭐 외모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소통 능력도 있어 보이고 과격하지도 않고 중립도 잘 지키고 이쪽 저쪽에서 크게 적을 만들지도 않으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저 사람들 보면 지금 지지율이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럼 뭐냐? 문재인의 페이스메이커나 자기를 노리고 문재인을 적당히 이렇게 부딪히기는 하지만 제한된 서로 짜고 치는 프로 레슬링 같은 식으로 출마한 후보가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두 사람 다 그런 문제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상을 또 까셔야 되니까 이 마지막으로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되는 사람은 정면 승부를 펼쳐야 됩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것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지지율 변수가 세대를 잡아야 되고 지역을 잡아야 되고 이념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문 전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는 변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너뜨려야 그 위로 올라설 수가 있다면 적어도 이념적으로 두드리든지 지역적으로 두드리든지 세대를 두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념적으로 꽁꽁꽁꽁꽁꽁꽁 결집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념을 두드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드리려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이 서로 또 충돌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차차기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안희정 지사로서도 차차기 아니냐라는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 전 대표를 향해서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입니까? 우리는 실험을 다 했습니다. 2010 이런 식의 뭐 비난조가 아닌 조목조목 능력과 자질을 따져 묻는 이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도전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너무 지나치게 당내 조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문 전 대표 쪽으로. 저는 이것 때문에 넘어서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후보 포기를 하기 전에 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시즌2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그 대기업과의 어떤 유착 그런 어떤 부분으로 대중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다라는 부분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야권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구나. 노무현 정권의 이 장단점을 다 따져보면서 그 정권을 개선하는 문재인 후보의 어떤 검증 이런 부분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후보가 그걸 하기를 갖다가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 경선은 보나마나 이 문재인 후보로 압도적으로 결정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 내에서 얼마만큼 따져 묻고 검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어려운 얘기는 한데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가 난세입니다. 그건 비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모바일 투표, 완전 국민경선제 등등등 또 일각에서는 또 불만의 또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새누리당이든 또 제3지대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철저하게 상호간에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럼요. 그렇게 지난번에 보면 노무현 정권이 실패할 때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이요. 본선보다 더 치열하게 모든 것을 다 까발리면서 예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당선되는 사람은 그냥 대통령으로 사실상 예약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대통령으로 사실상 예약 티켓을 받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순순히 이렇게 동의할지 또 그것이 좋은 게 될지 나쁜 게 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2007년에 그렇게 검증을 했는데도 다 검증 안 됐습니다. 두 번 했잖아요. 2007년뿐만 아니라 2012년이었는데 박근혜 이 대통령이요. 2012년에 2007년 같은 검증을 한번 통과했더라면 좀 까발려져서 맞습니다. 이런 사태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 당사자들이 발을 뺀다거나 좀 조심을 했어요. 근데 2012년에는 일방적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검증하는 걸 포기했거든요. 그때 김문수든 다른 어떤 후보가 누가 박 대통령을 검증하겠다고 달라들 수가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 나머지 뭐 7난장이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 대통령 검증을 안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후보도 지금 문재인과 나머지 무슨 난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검증이 안 된 채 2012년 모델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야권이 설사 집권을 한다더라도 집권 이후에 이것이 유용하게 갈 거냐 하는 어떤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급하신데 뭐 좀 한마디 시청자들께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쭉 대선 후보 지지율을 분석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 아프다. 정말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한자입니다. 아야아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명절날 막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그런 행보가 아니라 정말 민초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는 명절 행보를 좀 정말이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역 앞에 가서 인사하실 때요,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저분의 삶은 뭐가 담겨 있을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대선 행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주십시오.